라디오 독서실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허혜란의 단편소설 독.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1월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움의 희망과 다짐을 안겨주는 듯합니다. 시간은 사실상 연이어 흐르고 있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 나눔으로 해서 우리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특히 1월은 새 결심을 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좋은 때죠. 그런데 지금쯤은 정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결심들이 벌써 시들해지고 안이한 타성으로 살아가는 습성이 고개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의 소망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늘 보는 햇살이지만 1월의 햇살에는 새해의 희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자, 이처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해 벽두에 발표되는 신문사 신춘문예일 겁니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하고 점점 인간관계가 메말라가는 디지털 시대, 문학은 인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삶의 진정성과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장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신간 서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수아의 장편소설 에세이스트의 책상이 문학동네에서 발간되었습니다. 1993년, 1988년에 어두운 방으로 데뷔하여 발표하는 작품마다 독특한 색깔을 보여온 배수아 씨가 이번에는 그의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 작품은 제목에서도 시사하는 것처럼 소설이자 동시에 에세이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랄루딘 루미의 시집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가 꿈꾸는 돌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잘랄루딘 루미의 시들은 대부분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쓰여져 아주 음악적이고 리드미컬한데요. 그는 10세기 이후 서남아시아에서 문학의 신으로 불리며 문학을 통해 페르시아의 정신세계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놓은 인물로 크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대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불후의 명저이자 교보서로 거론되는 야코프 부르크하르트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가 한길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출간된 판본이 일본어판의 중요김을 감안할 때 이번 한길사판은 완역 결정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역사기술의 새로운 태도인 아래부터의 역사를 추구한 선구적 연구 결과물로서 일상사, 미시사적 소재가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인의 내면 세계 그리고 생활문화를 통해 밝혀집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간서적 소개해드렸는데요.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또 한 편의 신춘문예 동아일보 소설 당선작 독을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당선자 허혜란 씨는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입니다. 94년 전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교사 생활을 여러 해 동안 역임했습니다. 2004년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예정입니다. 자, 먼저 작품 감상하시고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차로 6차로 전화요. 아기는 입술 끝에 독이 있다. 시장 남자가 한 말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목덜미가 서늘했다. 고작 팔뚝만한 생선에게 주둥이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입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일까? 독이라는 말 때문일까? 얼음 조각 위에 아기가 몸을 뒤집고 누워있다. 아기의 뱃살이 통자루처럼 크고 납작하다. 남자는 꼬챙이로 아기의 흰 배를 콕 찌른다. 아기의 몸이 뒤집힌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쪼그라든 배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시커멓고 우둘투둘한 등판, 두꺼운 턱뼈 위로 사정없이 벌어진 입, 그 속을 가득 메운 뾰족한 이빨이 한눈에 들어온다. 물 좋은 놈이에요. 맛도 죽이고 영양도 그 말이죠.
아,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아, 이거 대천산이라 맛이 아주 특별한데. 이거요, 워낙 커서 2만 원은 넘게 받아야 되는데 손님한테는 특별히 아주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좀 보고 올게요. 여러 개의 수족관과 어패류들을 지나친다. 검은 앞치마와 장화를 신은 가게 주인들이 내 옷깃을 붙잡는다. 그들이 가리키는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매콤한 아귀찜 먹고 싶다. 매콤한 아귀찜. 저 아저씨, 아, 예. 그거 아기 주세요. 아, 예, 이놈이요, 이놈. 아, 이거 아주 싱싱하죠. 아니, 근데 잘라줄까요? 아니면 그냥 줄까요? 그냥 주세요, 대충. 예. 남자는 아기의 시커먼 등판을 쿡 찔러 비닐봉지에 넣는다. 밥주걱 같은 지느러미가 검은 봉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어머, 비가 오네. 아우 배. 화장실 어딨지? 이사 오고 나서 긴장을 하면 연거푸 설사를 하는 신경성 장염이 생겼다. 화장실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비닐봉지를 움켜쥐었다가 아기의 바늘에 찔린 것이다. 저릿한 통증이 손가락 끝에서 온몸으로 번져간다. 피다. 손가락 몇 군데에 핏방울이 맺힌다. 이슬처럼 맺힌 핏방울을 빨아댄다. 나란히 찔린 세 손가락을 집어넣느라 입을 옆으로 넓적하게 벌린다. 아기처럼. 맥박이 빨라진다. 어서 집에 가고 싶다. 시커먼 등판과 야성의 입에 번뜩이는 칼날을 긋고 싶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주택가이고 다른 한쪽은 아파트 단지다. 낡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느라 어수선하다. 단지 앞에 대형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여자 모델이 다리를 길게 벌리고 있는 광고 사진이다. 그녀의 다리 사이에 새 건물과 도로, 쇼핑몰의 풍경이 들어가 있다. 슈퍼마켓 출입문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다. 가게에서 일할 아주머니를 구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람을 구하는구나. 여기 전화해봐야겠다. 전단지 돌리는 일만으론 수입이 부족하니까 뭔가 일을 찾으려 했는데 잘 됐어. 집 근처 가게니까 다니기도 쉽고. 아니, 볼펜이 어디 갔지? 전화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기억력이 나빠져서 번호를 외울 수가 없는데. 됐다. 립스틱. 손등에라도 적어둬야지. 공터를 지나 구불구불한 골목을 걸어간다. 49호라고 적힌 큰 대문을 지나 쪽문으로 향한다. 쪽문을 통과하고 비뚤비뚤한 7개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간다. 길고 좁은 통로가 이어진다. 통로에는 3개의 문이 있다. 첫 번째 문 안쪽에선 생일잔치가 한창이고 두 번째 문은 40대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이다. 푸르스름한 소주병들이 일렬횡대로 쭉 서 있다. 세 번째 문 앞에 선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밀어놓고 지그시 돌린다. 이 문의 열쇠는 아무렇게나 찔러 넣으면 잠기지도 열리지도 않는다. 너무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열쇠와 열쇠 구멍이 서로 꽉 맞물리는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 찰크락. 열쇠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우리 집은 밖이나 안이나 순 계단투성이야. 딸의 말대로 세 칸의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 바닥이다.
비좁은 부엌과 어질러진 방과 현관 옆에 붙은 옹색한 화장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평소에도 눅눅한 방 안은 비가 오자 더욱 습하다. 꿉꿉한 장판을 걷어본다. 물기가 있다. 춥지 않아도 난방 스위치를 올린다. 몇 종류의 구인 신문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에휴, 마땅한 자리가 하나도 없네. 여보, 왜 그래? 돈 많은 사장 운전사로 들어가든 전쟁 들어가든 하루빨리 이놈의 택시를 때려치워야지 원. 아유. 그렇게 힘들어? 아, 답답해. 매콤하고 쫄깃한 아귀찜 먹고 속이나 확 뚫렸으면. 시장 남자의 설명이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눈을 감은 내 머릿속에는 어설픈 요리방이 펼쳐진다. 아니, 아주머니. 아귀찜을 요리는커녕 한 번도 드셔보지 못했다고요? 야, 아줌마 참 조용하게 사셨네. 아휴, 염려는 오시고요. 내가 알려주는 요리법대로만 하면은 매콤하고 쫄깃한 아귀찜이 완성됩니다. 잘 들으세요. 아귀찜을 만들려면은요, 일단 미더덕, 콩나물, 미나리 등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맛을 내는 비결은 양념에 있습니다. 고춧가루, 찹쌀가루 준비하시고요. 거기다가 간장, 다진 마늘에 파, 생강, 깨,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서 매콤하고 아주 기가 막힌 양념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이미 말했다시피 아귀는 입술 끝과 내장에 독성이 있어요. 이걸 가위로 잘라내는 겁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고서 가위로 아귀의 입과 내장을 도려내기 시작한다. 물론 상상 속에서다. 다 잘라냈으면은요, 아귀의 커다란 입에 물을 붓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뱃속을 훑어내려와서 잘린 내장으로 빠져나오면 쭈그러져 있던 몸이 아주 편편해지죠. 그 다음에는요, 도마 위에 놓고 본격적으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착실한 조수처럼 나는 그의 지시에 따른다. 위와 아가미를 떼어낸다. 가슴 지느러미를 잘라낸다. 턱 밑부터 껍질을 벗긴다. 본격적으로 아기의 몸통을 토막내기 시작한다. 탱크 같은 머리를 자른다. 넓적한 배를 3등분한다. 아귀는요, 뼈도 버릴 게 없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눈을 뜬다. 아무래도 나는 내 정신이 아니다. 기껏 팔뚝만한 물고기 한 마리에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니. 아직까지도 이런 분노가 남아있다니. 분당 가는 손님 내려주고 오는 길인데 영서 없지? 지금 들를게. 준비하고 기다려. 저 영서 옆집에... 너절너절한 방을 정돈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가운데 공간을 빼고는 빈틈이 없다. 옆집이 웬 소라냐? 비 맞았네. 그 집 생일 파티 중이야. 영서 거기 있어. 알았어. 남편은 황급히 잠바와 웃옷을 벗어던지고 바지를 내린다. 창문을 닫고 불을 켜도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형광등 스위치를 끈다. 그는 민첩하게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느릿느릿 옷을 벗는 내 손길을 다급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는 방에 남편의 숨소리가 차오른다. 오늘 밤에도 우리는 저 괴기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할 것이다. 고양이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왁자한 소리가 간간히 빗소리에 섞인다. 남편의 땀이 뚝뚝 떨어진다. 초조와 불안이 뒤섞인 숨소리가 불규칙하다. 그의 움직임이 불시에 멎는다. 눈을 질끈 감은 표정이 침통하다. 여보, 괜찮아. 피곤해서 그렇지 뭐.
아, 여보. 준비하고 기다리라던 남편은 그러나 오늘도 실패했다. 아슬한 절망이 감도는 그 눈빛을 떠올리자 가슴 한편이 서늘해진다. 7살이나 된 딸아이 옆에서 행위를 치르기가 부담스러워 짬짬이 시간을 내보지만 소용없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는 육체의 고단함을 탓하기에는 아직 젊다. 사고가 나고 스페어 기사로 밀려나면서부터 초조한 빛이 역력했지만 그런대로 잘 견디고 있었다. 종잡을 수 없는 타인을 향한 증오심과 멸시감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걸까? 아니면 강 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여태 그를 붙잡고 있는 걸까? 아기를 씻는다. 손가락을 찔리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놈의 이빨은 작지만 매섭다. 스치기만 해도 피부를 깊이 뚫는다. 아유, 애기 엄마요? 아, 나요. 뭐 하느라고 전화도 빨리 안 받고 그리야. 글쎄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이요. 지금 온 가족이 레스토랑에 와 있는데,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고 온 게 생각나지 뭐요. 지금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입이 다 맞으면은 간장, 된장, 고추장 죄다 버릴 거구만. 미안하지만 애기 엄마가 빨랑 좀 뛰어가서 우리 장독들 뚜껑 좀 닫아줘요. 응? 애기 엄마 부탁해요. 창문 너머 거센 빗줄기를 본다. 싱크대 위에 뚫린 작은 창문을 연다. 간신히 몸이 빠져나갈 정도의 크기다. 싱크대 위에 발을 올린다. 다리가 부실한 싱크대는 기우뚱한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빠져나와 상체를 주인집 담벼락 위에 걸친다. 담벼락을 타고 주인집 마당에 내려선다. 크기에 맞는 뚜껑을 찾아 덮기 시작한다. 허연 곰팡이가 껴있는 까무스름한 고추장 항아리에도, 시커먼 간장이 찰박거리는 항아리에도 뚜껑을 덮는다. 비 맞은 간장에서 짠 냄새가 물씬 풍긴다. 매콤 쌉싸름한 양념이 준비되면 토막내 나귀를 넣고 버무리세요. 간이 잘 들게 잘 버무셔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죠. 준비된 재료에 아귀를 냄비에 넣고 끓이세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그 다음에는 약한 불에서 오래오래. 그래, 아귀찜을 맛있게 만들어야겠어. 이제 항아리 뚜껑들은 다 닫았으니까. 큰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전세를 건널 때 들어온 후 처음이다. 쪽문을 밀고 계단을 내려온다. 흠뻑 젖은 맨발이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세 번째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큰일 났네. 문이 잠겨있잖아. 아, 맞아. 아까 옆집 남자가 들어오는 기척에 문을 잠갔었지. 어떻게 하지? 방법은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던가, 생일잔치가 한창인 첫 번째 집에 들어가 있던가, 주인집 대문으로 가서 마당을 돌아 싱크대 창문으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어버린 몸 깊숙이 한기가 든다.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아두네? 남편은 분명 한 소리 할 것이다. 신나게 놀고 있는 딸아이와 아이 친구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없다. 쪽문을 나선다. 다시 49호 대문으로 향한다. 어쩌면 좋아. 잠겼잖아. 아휴, 이 바보. 항상 하는 꼴이라고. 참, 할머니 또 뭐야. 하도 급하다고 해서 창문으로 나갔다가. 아휴, 비는 또 왜 이리 쏟아진담.
등 뒤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호기심 어린 눈초리가 비에 젖은 맨발과 착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흘낏 본다. 담만 훌쩍 넘으면 우리 집 창문인데 이 커다란 대문만 열어주면 잠겨버린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싶어 안절부절 못한다. 담벼락에 손을 뻗는다. 담벼락에 두 손을 올리고 힘껏 발을 굴린다. 담장이 높아 쉽지 않다. 두 개의 손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풀쩍 뛰어오른다. 아이고 애기 엄마. 아이고 누가 우리 집 담장을 넘나 했더니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뚜껑을 덮고 나왔는데 우리 집 문도 잠겨 있고 이 대문도 잠겨버려서.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담장을 넘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상념이 한꺼번에 되살아난다. 카페트와 소파를 함부로 짓밟던 사내들의 흙 묻은 신발들, 크고 작은 모든 가구에 붙는 종이 딱지들, 남편을 설득해 고액의 투자를 이끌어낸 시동생의 달콤한 목소리, 고스란히 빚만 떠맡기고서 돈 없으니 몸으로 때우겠다며 의기양양하게 유치장으로 들어가 버린 투자꾼들의 넓은 등판, 경매에 넘어가 버린 15평 아파트, 오늘 아침에도 내 손을 떠나자마자 획획 부려져 전철역 근처에 함부로 흐트러지는 전단지들, 시도 때도 없이 술에 취해 아랫도리를 벗어던지고 잠이 드는 옆방 늙은 총각. 이 모든 것들이 테트리스처럼 줄기차게 내려온다. 애기 엄마 들어가. 어쨌든 미안하게 됐네 그래. 주인 할머니가 열어주는 대문으로 다시 들어간다. 주인 할아버지 내외와 젊은 아들 부부, 조그마한 아이들 셋이 마당에 서서 나를 본다. 담벼락을 타고 작은 창문 안으로 발을 들이민다. 싱크대가 기우뚱한다. 담벼락에 긁힌 손바닥과 무릎에 살이 찢어져 피가 흐른다.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진다. 거울을 보며 흠칫한다. 젖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군데군데 피 묻은 여자가 거울 속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다. 참, 슈퍼마켓. 립스틱으로 적어놓은 전화번호가 비에다 뭉개져 버렸네. 몇 번이었더라? 서너 번의 오류 끝에 가게의 소음이 전해진다. 저 슈퍼마켓이죠? 아줌마 구한다는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근데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네요. 1시간 후에 다시 걸든지 직접 방문해 주세요. 아기의 크고 넓적한 몸이 도마 위에 있다. 무심코 쇠젓가락으로 입술 천장을 들어올린다. 입이 워낙 커서 쉽지 않다.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이빨을 집어 입을 벌린다. 아기의 넓적한 입이 옆으로 위로 사정없이 벌어진다. 분홍빛 속살이 드러난다. 남편의 절친했던 동료 강기사의 운전석이 생각난다. 야야, 이게 뭐야? 남자가 분홍색 등받이하고 방석이라니. 어머, 강 기사님은 아직도 10대 소녀 취향인가 봐요? 강 기사 좋겠다. 여자 손님들한테 인기 좋겠는데. 전철역 앞에서 차를 세우고 대기 중이던 그는 잠깐만 쉬어야겠다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운전석에 앉은 채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그의 나이 41였다. 뻥 뚫린 목구멍 너머에서 남편의 긴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만 같다. 톱니 같은 이빨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윗몸 중간과 옆, 목구멍 근처에도 이빨이 숭숭 박혀있다. 칼을 집어든다. 입술 끝에 있는 독을 먼저 잘라내세요. 아차, 가위로 자르라고 했지. 엄마! 이제 오니? 너 뭐 먹었니? 입가가 지저분하잖아.
엄마, 방금 생일 파티 다 끝났어. 햄버거랑 치킨이랑 피자 실컷 먹었더니 배부르다. 엄마 뭐해? 맛있는 거 있어? 엄마 이게 뭐야? 이게 웃기게 생겼다. 이런, 가시에 찔렸구나. 이거 아기라는 생선이야. 아유, 피나네. 울지 마. 엄마가 꽉 눌러줄게. 자. 봐, 멋졌잖아. 이거 이름이 아기야? 이게 괴상하게 생겼다. 엄마, 나 좀 봐봐. 아이는 금방 상처를 입고 거울 앞에서 아기 흉내를 낸다. 입술 끝을 손가락으로 넓게 벌린다. 촘촘한 이빨을 드러낸다. 나는 아기다. 햄버거와 치킨과 피자를 좋아하는 아기다. 김치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먹는다. 영서야, 그만해. 보기 싫어. 아기다. 나는 아기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아예 리모컨을 숟가락과 국그릇 사이에 올려놓고 수시로 눌러댄다. 화면의 장면들이 순간순간 바뀐다. 리모컨을 쥔 남편의 손동작이 피곤하고 무료해 보인다. 차라리 텔레비전을 끄지 그래. 정신없어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네 정말. 당신 봉제 기술 배워볼래? 난 요리 배우고. 어? 우리 떠나자. 떠나다니 어딜? 거무튀튀한 그의 눈밑을 보면서 문득 10여 년 전의 신혼여행을 떠올린다. 배낭을 메고 등산화를 신고 땀을 닦아내며 둘이서 올랐던 무등산과 금남로. 플래카드가 붙어있던 학생회관과 인문대학 뒤쪽 후미진 계단과 동아리방. 그가 신혼여행지로 원했던 곳은 제주도도 아니고 동해바다도 아니었다.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제적당한 대학과 그 근교였다. 떠나자. 빨리 씻고 자. 내일도 새벽부터 나가야 하잖아. 영서야, 왜 밥 안 먹고 깨작거리고 있니? 맛없어. 뭐? 뭐가 맛없어? 깍두기하고 콩나물국. 나 이런 거 먹기 싫어. 아니, 얘가 너 맨날 햄버거 타령만 하니까 늘 변비잖아. 김치랑 국을 잘 먹어야지. 에이치. 여보, 어디가? 도마 위에 팽개쳐둔 아기를 다듬기 시작한다.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정신은 이제 막다. 고요하다. 시장 남자의 설명을 되새기지 않아도 손길이 거침없다. 아기찜을 만들어야지. 입안이 얼얼하고 뭉쳐진 속이 다 풀어지도록 맵고 맛있는 아기찜을 만드는 거야. 문을 열어보니 아이들이 두 번째 문에 매달려 있다. 딸아이와 첫 번째 집 두 아이들이다. 시큼한 술 냄새가 혹 달려든다. 옆집 남자가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다. 아랫도리를 벌거벗은 채다. 저 아저씨 좀 봐. 창피할 줄도 모르고. 영서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야? 빨리 이리 안 와? 엄마. 이리 와. 엄마 따라와. 엄마, 난 안 보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시끄러워. 비가 갠 동네는 한바탕 물청소를 끝낸 직후처럼 말짱하다. 마을 입구에 큼직한 공터가 있다. 한쪽에 2개의 포장마차가 있다. 붉은 포장에 옹기종기 앉은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남편의 뒷모습으로 짐작되는 그림자는 없다. 아이는 공터에 쌓아둔 모래더미로 달려간다. 나는 자회전 깜빡이를 켜둔 차량을 살펴본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쏘아보며 낯익은 택시를 찾는다. 공중전화 부스가 공터 입구에 있다. 저 공중전화도 무용지물이야.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지. 요즘은 다들 핸드폰 있으니 공중전화 누가 쓰겠어. 택시도 그래. 집집마다 자가용 있고 어떤 집은 2-3대씩 굴리고 있으니 누가 영업용 택시 타냐고. 당신 말이 맞아. 이 공중전화 부스도 흉물이 되고 말았어. 유리는 깨져 있고 전화기는 먼지투성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슈퍼마켓 아닌가요? 아니, 신호가 떨어지질 않아. 먹통이야. 어머나, 수화기선이 잘려 있었구나.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 전화기. 아이는 모래더미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모래집을 짓고 있다. 작은 손등 위에 모래를 수북이 쌓고 한 손으로 토닥토닥 다진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모래집이 꽤 견고하다. 모래에 파묻힌 손을 살그머니 뺀다. 구멍이 뻥 뚫린다. 아이는 빠꼼이 뚫린 공간에 풀잎도 뜯어넣고 작은 돌 몇 개도 집어넣는다. 그러다가 제 손으로 모래집을 바삭 무너뜨린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나는 두꺼비집 속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만져본다. 축축하지만 따뜻하고 매끄럽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진다. 꼭 두꺼비 알 같다. 옴두꺼비는 말이야, 어떻게 알을 낳아 키우는지 알아? 아니? 알 낳기 직전에 뱀에게 일부러 잡아먹힌대. 정말? 아니 왜? 들어봐. 옴두꺼비는 잡아먹히면서 독을 퍼뜨린대. 그 독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뱀을 죽인대. 알들은 죽어버린 두꺼비 뱃속에서 어미와 뱀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지. 어머, 아무리 모성이 위대하다 해도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신기하지?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격이지. 완전한 소멸과 존재의 생성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네. 그 노래 그대로야. 어릴 때 모래집 지으면서 많이 부르던 두꺼비 노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소멸과 존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두꺼비의 모성이 아니라 어쩌면 독 때문이라고 생각해본다.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모래집 위에 늦은 저녁의 달빛이 부서진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남편은 어쩌면 장거리를 뛰고 있는지도 모른다. 외투에서 쇠조각이 찰랑찰랑 몸에 부딪힌다. 열쇠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작은 쇠조각을 움켜쥔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야겠다 싶으면서도 늙은 총각의 벌거벗은 아랫도리를 지나치기가 싫어 미적거린다. 영서야, 어디 가니? 엄마 이리 와. 아이는 광고판 앞으로 달려간다. 가로등 불빛을 받은 대형 광고판은 푸르게 빛난다. 짧은 스커트를 입은 모델의 다리가 낮보다 더 길어 보인다. 스타킹에 감싸인 다리 사이에 그 세모꼴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 몇몇의 풍경들이 선명하다. 대형 쇼핑몰의 반들거리는 실내, 높고 정교한 새 아파트, 바다와 닿는 쭉 뻗은 고속도로, 여자의 다리 사이에 있는 그것들이 아늑해 보인다. 아이는 고개를 광고판에 바짝 들이댄다. 모델의 다리 속에 아이의 머리가 쏙 들어간다. 가치에 절정에서 입주합니다.
그림 좀 봐. 내가 좋아하는 피자집, 햄버거집이 쭉 늘어서 있어. 그래, 그렇구나. 내일 저녁엔 아기찜을 만들어야겠다. 매콤하고 쫄깃하게.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허애란의 독. 지금까지 출연해 최문자, 장광, 한호웅, 임주현, 유지원, 이은정. 음악 이문경,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기술 이흥규였습니다. 네,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허혜란 씨의 작품 독 함께했습니다. 작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선 먼저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경향신문에서도 함께 당선돼서 2관왕이 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작가로서 내가 좀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마음은 언제 어떻게 먹게 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그런 뚜렷하고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네. 그냥 진로를 생각할 쯤 되니까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가진 감성이나 상황들과 맞물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운명적인 뭐 이런 거 아니었군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뭐 이관왕도 되고 그러셨는데 부러움 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가 지망생들 위해서요. 어떤 독서를 했고 습작 과정은 어떠했는지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사하고 인터뷰할 때 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나 체험, 습작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없고요.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지망생들한테 말한다면 제 앞에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놓치지 않고 메모하는 것. 네. 그리고 그것들을 제 나름대로 제 걸로 소화해가지고 제 속에 이렇게 저장해 두는 것. 그 위에서 이제 책을 읽고 경험을 하고 습작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데 찾아다니지 말고 눈앞에 거 자기 거를 삼는 게 중요한 거군요. 읽고 항상 메모하고. 언제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에 충실하는 것. 네. 자, 작품의 제목이 독입니다. 소설 첫 문장이 아귀는 입술 끝에 독이 있다. 이렇게 인상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이 독이라는 거를 독자들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그 상징을 받아들일 겁니다. 작가는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독을 느끼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 가장 난감한데요. 네. 아마 앞으로도 한 2-3번 정도는 그 작품의 주제라든가 독이나 아귀에 대한 상징성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뭐 느끼시는 그대로예요. 독이라는 게 치명적이고 삶을 위협하는 건데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독 위에서 내 행로를 물리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요소로 생각을 했어요. 뭐 계속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 작품이요. 지금 다 이제 감상을 하셨지만 남편이 먹고 싶다는 아귀찜에 대한 갈망, 또 시장 남자가 이 아귀찜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뭔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또 다듬는 과정, 자꾸 찔려갖고 피도 나고 뭐 여러 모습들이 있어서 하여간 이 아귀가 전반적인 이야기의 얼개를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제가 뭡니까? 상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서툰 질문이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 많은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좀 단순화시키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독의 의미, 마찬가지로 이 아귀라는 또는 아귀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아귀라는 게 흉측하고 못생기고 피하고 싶은 존재인데 또 요리가 되면 고급 요리가 되고 맛있고 먹으면 힘이 나는 삶의 한 수단이 되는 그러한 소재로서 참 저에게는 매력적인 그런
네. 예. 그런 게 됐군요. 보통 우리가 아구찜이랬는데, 이제 표준 포기법에 의해서 이제 아귀찜, 아귀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허혜란 씨의 이 문장의 모습들, 문장 구조라든지 또 서술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문장이 비교적 짧은 단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신의 문장 구사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주로 제가 단문을 좋아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자는 길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화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주인공이라면 많은 말들을 늘어놓기보다는 할 말만 짤막짤막하게 던져놓는 성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 이 소설이 요구하는 문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너무 어둡더군요. 아, 그래요? 이 주인공 여자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 어두운 분위기.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영락한 삶의 모습은 80년대 우리가 많이 그려놓았고 그 작품 등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80년대 때는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어렸기 때문에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삶이 더 평안하거나 느슨하지 않다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그렇습니까? 굉장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둡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절망이나 분노가 지배했던 80년대에 비해서 이제 많은 것이 좋아진 것처럼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근데 작가가 볼 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그때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그때는 이제 거대한 주체나 거대한 이념이 휩쓸고 갔다면 지금은 개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너무나 소설이나 영화보다 기막힌 일들이 뉴스 속에서 너무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간과할 수 없다고 봐요. 소설 속에서. 네. 그게 또 작가가 해야 될 몫이라고도 생각은 들고요. 네. 작품 안으로 조금만 다시 들어가 본다면요. 역시 단칸방에서 들어 사는 서민들의 고단한 삶의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있고 아주 눈물겨운 모습도 있고 말이죠. 그 맞은편 재개발 아파트에는 화려한 삶을 상징하는 광고판 여자 모델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이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을 치고요. 자, 이런 대비, 또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가 대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됩니다. 독, 비, 열쇠구멍, 실패한 남편과의 정사를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집 늙은 총각의 벌거벗은 좀 흉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요. 이 소설에서 이 얘기를 순차적으로 쭉 끌어갔을 때, 독자들은 그걸 따라가 읽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말로, 작가의 입을 통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설을 들려주는 짤막하게 들려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짜놓으신 것 같은데요. 네. 반지하에 사는 여주인공이 남편과도 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남편은 택시 운전사인데 이렇게 과로로 절친한 동료가 죽고, 네. 80년대 때는 의식이 민주화에 대한 또는 나름대로 삶에 대한 의식이 있는 청년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피곤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기당하고 빚지고 그래서 이민 가고 싶은 이런 남자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김치 같은 건 맛이 없다, 맥도날드 햄버거 아니면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독의 요소로 이렇게 조금씩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광고판의 모델도 제가 이 신춘 한 달 만에 쓴 작품인데 네. 그 과정에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봤어요. 모델 잘 알려진 모델이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자본주의 한 단면을 가지고 있는 광고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 소설에 많이 어울린다고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귀의 입술에 있는 독, 하지만 매콤하고 쫄깃하게 먹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다시 챙겨고 다독해서 나아가는 모습.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드라마로 본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독은 이제 허애란이라는 작가에게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인 겁니다. 앞으로 긴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또 어떤 내용의 작품을 주로 다루고 싶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출발하는 사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꾸준히 쓰고 싶은 작가가 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네. 놓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허락되고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이렇게 노동자의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작가가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고 네. 제가 쓰는 소설이 그 개인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좀 재미있고 그리고 이 소설은 매우 무겁고 이렇게 날카로운 풍경이 되었지만 경쾌하고 재밌고 그리고 좀 가볍게 그렇게 네. 쓰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경쾌하고 재밌는 거가 이 시대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작가들에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작가 허애란 씨 이제 출발해선 작가입니다. 장도를 기대하면서요. 많은 작품, 좋은 작품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소설독 신인 작가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을 다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삶에 스며있는 절망, 어둡고 고단한 서민의 삶을 그린 작품이지만요. 독을 잘라내고 아귀찜을 만드는 여주인공의 모습에서 다른 각도로 보자면 희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알을 낳기 전에 일부러 뱀에게 먹히는 옴두꺼비의 독이 바로 다음 세대의 이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독은 그 독을 이겨낼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겐 약이 되는 겁니다. 독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로 1월달 함께 지내보십시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갑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허혜란의 단편소설 독을 김성희 극본 박기환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애들 뛰는 거 조용하게 특히 밤에 1층에서 러닝머신가 뛰어봐요. 아저씨 어떤가. 자다 깜짝 놀라지요. 집 바로 머리맡에서 뭐가 쿵쾅거리는데 안 놀라겠어요? 이번에 이사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릴 소리 있잖아요. 그게 6시 넘어서까지 막 하는 거예요. 참긴 참는데 심할 때는 많이 짜증이 나죠. 옆집에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밤에.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가서 시끄럽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밤에 잠 잘 못 자고 그랬어요. 그 집에서. 근데 너무 자주 싸우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해 법에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어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구리로 처벌한다는 경범죄 조항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예의일 것입니다.